교수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자, 오늘은 그 최근에 안보협의회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전시작전권의 사실상 그게 현실적이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한테는 큰 산물을 얻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제 한미 이제 국방장관 회의 안보 전략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 SCM 회의가 작년에 못 열리고 올해 열렸는데 네, 문재인이 뭐 유엔 가서 종전선언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또 네, 국내 언론에 대해서는 전자권 환수 문제가 굉장히 다 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뭐 남북 간의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네, 결론으로 어제 이제 제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네, 기자회견을 이제 미 대사관까지 해서 한 세 군데 했는데 네. 미 대사관 앞에 기자회견 할 때 아마 그 외틴 그저 오스틴 장관 일행이 지나가는 걸 제가 봤어요. 네. 이번에 협상에서는 한국의 자유파 국민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잘 된 것 같다. 첫째, 네, 아무튼 전자권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연합사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2022년에 다시 평가를 하자. 이것은 뭐 문재인 정권에서는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합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전자권 환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이제 전자권 환수에 그 목매던 문재인 정권한테는 일격을 가했다 이래 보고요. 두 번째는 주한미군에 대한 28,500명 감축 없이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나 우리 공화당 또 제가 굉장히 그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 거잖아요. 주한미군 철수가 없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그 종전선언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서훈이 안보실장이 뭐 중국 천진에 가서 양재준 만나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다는데 그 종전선언 얘기는 안 나오고 오늘 이제 기사가 뜬 거는 뭐 코로나가 나아지면은 시진핑이 한국을 방한한다 뭐 이 정도가 떠 있어요 지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틴 장관이 이제 소위 새로운 작전 전략 지침을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작게 5027이나 5015에 대한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 그 과정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또 미사일 이제 뭐 초음속 미사일부터 이동식 발사 미사일까지 해서 SLBM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미사일 개발을 많이 한 상태에서 지금의 작전 전략 계획으로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발표를 했다는 것은 아무튼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갖고 있는 국방안보의 정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신뢰를 못한다. 뭐 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의 그 양국 국방장관 회의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방부가 못을 박았습니다. 거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하고 이번에도 논의가 없을 것이다 하는데 그거는 한국 측이 괜히 만든 얘기고요. 전자권에 대해서는 이미 하루 전날 뜨기 전에 이미 제가 그 부차관하고 저기 컬비 수석 대변인하고 Q&A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다 얘기가 된 거고요. 확장 억제에 대해서. 그건 제가 잘 봤어요. 예, 예. 예. 보내주신 논문도 잘 보고. 예. 예, 확장 억제에 대해서 할 것이다라고 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제는 글로벌 포스트 리뷰라는 것이 저기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해외 네. 중군 태세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는 없고 확장 억제는 반드시 할 것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번은 전자권 저기 토큰을 하면서 새로운 것은요.
새 작전 계획을 한국에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혹을 떼려다가 한국에 이번에 더 혹을 하나 더 달았는데 중국 문제라든지 이런 거. 새 작전 계획이라는 거는 strategic planning 그래, 가이드를 가이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027, 5015에 대한 거 책임을 옛날에 그 북한이 핵을 덜 가지고 있을 때 또는 WMD를 덜 있을 때하고의 상황이 틀려졌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작전을 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또 한국이 누설을 해서 북한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 다시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양국 장관이 일단 승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방장관이 아니 새 작전 계획이 있는데 북한이 싫어하지 않겠느냐, 그 종전선언을 하면. 그러니까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정치적 그 선언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욱 장관이 이제 고백을 한 거죠. 문재인이 유엔 가서 종전선언 이제 망언을 하고, 망언이죠. 그거는 뭐 아무 관심도 없는 데 가서 종전선언 하자니까, 북한은 지금 핵 개발을 더 가속화하고 소량화, 정밀도를 높이고, 또 그것을 운반해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신형 미사일을 이제 쏘고 있지 않습니까? 초음속 미사일까지 지금 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종전선언 하자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열받았는 거죠.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하는 이유가 출구를, 핵 폐기의 출구를 작전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북한으로 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용어를 쓰니까 북한한테도 종전선언에 대한 그런 동의를 못 받고, 그 서욱이가 얘기한 대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치적인 용어다. 결국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종전선언을 통해서 가짜 거짓 평화쇼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 이용하겠다 하는 게 자기 스스로 이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는 북핵 평화쇼에 북핵 폐기 평화쇼, 그다음에 그 평창 올림픽, 평양 올림픽 평화쇼, 그다음에 정상회담 하면서 뭐 통신선 연결하고 또 뭐죠, 판문점에 설치했던 그러한 연락사무소, 이게 다 파괴해버린 상태 아닙니까? 이제는 뭐 문재인 정권의 대북 평화쇼도 끝났다, 이래 보는 거죠. 아무튼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정권 뺏기면은 자기들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걸 굉장히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북한의 북핵 거짓 평화쇼가 좋은 자기들은 북풍 카드라 보고, 또 그 북풍 카드를 한 번 더 이용해서, 왜냐하면은 지난번 총선이나 그전 지방선거 때 다 그 이용해서 잘 해먹었잖아요. 네.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속겠습니까? 지금 뭐 남북 북핵 평화쇼 한다 해놓고는 북핵 폐기는 고사하고 더더욱 많은 미사일을 쏘고 쏴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정치적으로는 이용하려는 이 좌파 문재인 정권이 저는 한심하다, 이래 보는 거고, 결국은 북핵을 완성시키는 시간만 벌어줬다. 시간만 벌어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연설할 때도 아무튼 한미동맹 강화를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렇게 군사대국이고 경제대국으로 크고 있는 중국하고 싸우려면은 한미동맹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시작전권 아무리 한수한다 해도 안 됩니다. 왜?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무기체계라든지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다음 정권이 좌파 정권이 무너지고 정권 교체가 되면은 전시작권은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지 우리 계속 연장하겠다, 그렇게 가고요. 예. 종전선언 문제는 당사자들이 뭐 원하지도 않는 거를 지 혼자 종전선언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종전선언 느닷없이 왜 북핵 폐기하라니까 종전선언 얘기하냐, 그러니까 갖다 댄 것이 이것이 북핵 폐기의 출구다, 이래 됐더니 김정은이가 발칵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급하긴 급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서훈 안보실장이 불이 나게
천진 가서 뭐 양재점 만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전선언 문제가 뭐 지금 미국 당사 그 미국이 못하겠다 하고 뭐 너 당신들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북한 대표부의 그 대사를 만났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엔사 해체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나오겠다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문재인이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닌 이상 왜 우리가 쓸데없이 이게 조건은 또 그거 가서는 그런다고 이게 그렇죠. 종전선언 하면서 종전선언 하면 네. 주한미군 철수된다 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 미국 가서 얘기하고 중국 가서 얘기하고 북한 가서 얘기하면 세 군데 다 미움받는 거잖아. 세 그렇죠. 군데 다.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wasting time, 시간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요.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같이 우리랑 견제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옛날에는 중국 문제를 언급 안 했어요. 그리고 타이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너 어떻게 할 것이냐. 기자회견에서도 타이완이 어떻게 비상시 타이완에 문제가 생겼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 때 한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서욱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확 회피를 하면서 신남방 정책에 의거하겠다. 아니 신남방 정책이 뭡니까? 신남방 정책은 중국에서 1대1로 정책으로 소위 말하는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북한, 러시아를 제외하면 다 친미 국가잖아요. 네네. 이 나라들을 친중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타겟트가 한국이야. 문재인이 좌파 정권이니까 또 그런 핑계를 대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만 해협에 대해서 언급이 됐잖아요. 네. 그 언급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네. 아마 서훈이 가서 양재점 만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퀴즈 하려고 갔을 거다. 그런데 갔는데 뭐 코로나가 지금 다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난리인데 코로나 끝나면 방한하겠다 하는 것은 방한 안 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좌파 정권이야 김정의도 제주도 불러들이고 싶고 시진핑도 한국 들고 오고 싶지만은 쉽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경계는 해야 되지만은 문재인이 북풍 공작으로 혹은 북한 북핵 폐기 평화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갔다. 뭐 미국이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렇게 확장 정책을 쓰고 1대1로를 통해서 주변국들을 경제적인 압박 혹은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고 혹은 자기들 주변국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밖에 없어요.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정보로 봐서도 한미동맹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한미동맹으로 견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간다 이래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없다. 못을 박아버리고 그다음에 대만 해협까지 얘기를 하고 전자권 문제 이런 종전선언 문제를 다 무시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단히 잘한 정책이라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CVID 북핵 폐기를 위한 CVID는 한 발도 물러서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11월 달에 중국하고 국경 이제 북한하고의 국경을 좀 열겠다 이런 조짐이 좀 있었는데 그게 다 무산돼 버렸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무튼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보릿고개 소위 4월 달, 5월 달까지 간다고요. 그러면은 이 김정은 정권에 엄청난 압박이 있다고. 그렇게 돼야지 북한이 북핵 프로그램을 동참을 해서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은 뭐 자기들이 옛날에 김일성 때 김정일 때 했던 그런 고난의 행군 시절 이런 시절도 겪었는데 우리 이거 못 겪겠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 자본주의의 물이
북한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금은 장마당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깨쳐 있는 자본가들이 생기면서 북한의 자본주의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한번 무너지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나 네. 탄압, 정치적인 탄압은 더 많이 하겠지만은 좀 더 이 그 CVID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면은 내년쯤 되면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또 북핵 폐기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전이 있을 거다. 뭐 이런 판단을 저는 갖고 있죠. 네. 그 종전선언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누차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은 지금 우리 조은진 대표님하고 저하고 거의 매주마다 이런 트루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은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 언론들이 발표한 것들은 전부 끄덕이고 자기네들 위주로 그냥 그 시나리오식으로 얘기했지 팩트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옮겨보면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대변인이 무슨 소리 하더라는 걸 제가 그대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미 국방장관 회담할 때 서울의 국방부 앞에서 우리 조문진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 기자회견 하는 사진도요, 이미 다 찍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다 가지고 있고, 저한테도 텍스트가 와서 저도 보내면서 서로 토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한테 보내왔다. 하나는 성조기하고 같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빨간 것만 있어서, 역시 성조기가 같이 있는 것이 아군이고 빨간 게 적군이냐. 그래서 맞다, 붉은 적자. 쟤네들이 아주 그냥 내가 그래서 뭐 한국말로 적어놓은 걸 좀 이렇게 트랜스레이를 해달라 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깜짝 놀라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반미 운동을 하느냐. 한미 동맹을 지금 강하게 해도 지금 못할 판인데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부끄럽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은 이게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장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기자회견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 기자회견 할 때 국방장관 일행이 지나갔는데 이번에 국방장관 일행이 대규모로 왔다 그래요? 한 몇백 명과 400명 이상이 갔는데 각 분야에서 이번 대대적인 평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방장관 회의에 400에서 500명 정도가 수행단이 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또 한미 간의 공조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이제 내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변화해서 갈 거고 또 어떻게 신뢰성을 다시 회복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했는 흔적이 좀 보이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은 많이 못 태우고 거의 그 스태프들이 다 차지하는 바람에 몇 명 못 갔는데, 그리고 이제 이미 나가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 디너에도 오래 있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4, 50분 일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디너다운 디너를 안 하고 원래 디너를 초대를 했었는데 디너를 안 하고 하지 말자 하고 접견식으로 하면서 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별로 달갑지가 않죠. 이거 뭐 미국도 안 달갑지만은 그 문재인 정권이 뭐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만 해협 문제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문재인이 종중 세력 저기 이제 친중 세력들이 이제 중국한테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지 완전 난감하게 된 거야. 그게 서훈이가 먼저 갔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도 경계를 놓지 않아야 되는 게 이 친구들은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톡톡히 이 북핵 폐기 평화쇼를 가지고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쯤 또 거짓 평화쇼, 뭐 제가 얘기해 김정은이가 갑자기 제주도 날라올 수도 있다. 오늘은 뭐 서울 양재점 만나서
시진핑이 코로나 없어지면은 방한하겠다, 그건 안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오겠다는 방점을 찍고 발표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정권을 뺏기면은 자기들이 되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쉽게 북한 거짓 평화쇼 카드를 내려놓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그래도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VOW 이러한 실질적인 이 백악관이나 국무성 펜타곤의 얘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예, 저 방송 하자마자 하기도 전에 이미 모니터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뭐 VOA도 싣고 많이 싣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많이 실으라고 나중에 다 정리해가지고 팩트 말 한마디 안 틀리게 대변인 하는 거 전체적인 건 제가 내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에 중국에 압박하면서 한국에 많은 프레셔를 줄 거예요. 저 타이완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이제 저 관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래가 최근에 그 중국이 만약에 타이완에 어떤 군사적 공격을 했을 때 우리도 미국과 같이 군사적 반격을 하겠다는 거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훈이가 갔는데 지금 나온 그 뉴스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기 시진핑이가 그랬대요. 미국 안 와도 좋고 우리는 어차피 대규모로 안 하고 몇 명만 모여도 좋다. 소규모의 사람만 초청하겠다. 이미 한 발짝 그걸 했더라고요. 안 올지 알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UK, 영국이라든지 독일 몇몇 아군들한테 가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서로 안 간다는 그게 나와 있어요. 이제 정치적으로 일단 보이콧 하겠다 했으니까 한번 이 기회에 손을 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은 가서 또 아양을 떨어야 되니까 오스틴 장관하고 와서 뭔 얘기했냐 이러니까 또 가서 고해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훈이가 날아갔지 않습니까? 오자마자 왜 날아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미국이 다 알고 있어요 그 필링을 얘네들이 뭘 하는지. 그리고 정보를 주면은 24시간이 아니라 옛날에는 24시간이라도 기다렸는데 지금은 몇 시간 만에 벌써 김정은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아베 발언에 중국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예. 굉장히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네. 한미 간에는 혈맹 관계예요. 네. 이 혈맹 관계라는 것은 어떤 동북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침략이 있으면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그러한 형태의 동맹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제이쿼드, 지금 제이쿼드가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뭐 이래서 이제 제이쿼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빨리 가입을 해서 이제 반중 블록, 반공산주의 블록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보 체제를 반공산주의, 반중 블록을 형성을 해야 된다. 여기서 한국이 만약에 빠져서 있으면은 누가 한국을 도와주겠어요? 만약에 한국의 침략을 받던 중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유엔이나 가서 유엔군이 와서 수십만 명이 죽으면서 수십만 명이 부상당하면서 몇백만 명이 너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데 너거는 우방국이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가 침탈당하고 침략을 당하는데 아무런 액션을 안 한다. 그거는 완전히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베 말대로 뭐 이런 저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차원이 아니고 쿼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행하든 안 하든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의 문재인 좌파 정권이 생각을 못하는 게 이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스냐 노냐는 상황으로 딱 들어가면은 한국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제이쿼드의 안보 국방 이런 그 블록 형성할 때 그때 빨리 들어가요. 지금 제이쿼드 들어가는 데서 중국이
그렇게 거부를 못 하잖아요. 왜?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국이 빠지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빠져 있다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아베 말대로 자 대만 해협 문제가 터졌을 때 한국이 어떻게 할 거냐? 현실로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코드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코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잘 보셨습니다. 근데 하나 에디셔널리 이거는 짚고는 저 그래도 오늘 그 글에 참 보시겠지만은 그 미국이 주장한 것이 한미일 협력 관계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코드거든요. 한미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미일이 같이 합동 훈련도 하고 같이 정보 교양 공유도 해가야만이 이게 우리 동맹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이 하는 꼬락서기를 이번에 딱 보니까 미국은 fight tonight, fight tonight, 오케이? 오늘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데 너희들한테 우린 동맹으로서 너희가 만일에 아까 전에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에 갑자기 침략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동맹인 너희들 목숨을 걸고 fight tonight 하려고 대기하고 싸움 준데 너희는 만약에 중국이 다른 우방을 침범했을 때 우리가 인발부대에서 싸움한다. 그럴 때 니는 구경만 할 것이냐. 중국이 눈치 봐서. 이거거든요. 근데 니도 인발부 해라. 그 말을 왜 못합니까? 왜 신방 정책이 나와요? 외교적으로나 지금 군사 전술적으로라도 빨리 코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사태가 안 벌어지더라고. 한반도에도 벌어지지만 대만 해협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또 주변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이 코드 체제 전체의 움직임의 일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견제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떨어져 있다가 혼자 따로 있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우리 공화당의 공약에도 코드 J-코드 가입을 빨리 해야 된다. 이게 다각적 동북아의 혹은 아시아권 전체의 안보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음에 꼬리가 잡히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등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래 되면은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대항도 되고 또 중국의 경제적인 압박을 하면서 군사적인 압박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막도 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3분 남았는데 여기서 끝내기를 하고요. 이제 이 문제는 두고 이제 한국에 새로 뭐 나온다는 그 윤석열, 그러니까 이분은 대간적 이게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며 그 한미 관계가 어떻게 가면 정치적으로 이런 감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외교안보에 잘 아는 사람들은 붙어 있어요. 단지 하나 본인의 정체성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인이 정권교체를 하자. 뭐 우리도 정권교체는 국민의 명령인데 통합의 문을 열어놓겠다 했는데 윤석열을 주변에 있는 그 권력지향적인 사람들, 반개혁적인 사람들, 우리 국민들은 또 중도에 있는 2030은 뭘 바라겠습니까?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 그게 문재인이 못 박았는 붉은 적폐를 빨리 드러내달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사회, 경제, 입법, 그 다음에 사법 모든 부분에서 대못을 다 박아나는 걸 뽑아내야 되는데 윤석열의 정체성의 문제가 딱 있고 문재인 정권을 보는 시각이 다르면은 정권을 잡으면은 여야 야합을 통해서 대통령제가 아닌 지금 문재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선대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각제 박근혜 대통령 몰아냈던 그 탄핵파들이고 이혼 집중부제 파들이에요.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은 뿌리 박아놨는 적폐를 붉은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하고 야합을 통해서 이혼 집중부제 개헌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를 벌써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의 정체성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보는 사람이고 만약에 그래 되면 정말 대한민국 망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못 박아놨는 노동 문제, 사법적인 문제, 또 사회주의 경제 입법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사회 전반에 대한 이 악법 악행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한번 청산하지 않고 그냥 그들하고 손잡고 야합하는 그러한 연정체제로 간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비전이 없다 이래 보는 거예요. 대북관계나 대중관계나 또 한미관계나 한일관계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그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체제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지 그게 갖춰지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정권 교체하기가 좀 힘들겠다 생각도 있지만은 교체한다 하더라도 저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안에 여야 간에 야합한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또한 문재인이 우리 총장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다 라인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진실 정의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이 끝났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문재인의 악법 악행이나 이런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노동상법이라든지 이런 걸 드러내라는 건데 드러내기는 고사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합하는 사태가 오면은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정체성이 좀 분분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지만은 문재인 당은 그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당 아닙니까? 여기서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또 정과 사범에다가 무슨 뭐 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만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정신머리인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나와도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이재명이한테도 지금 꼼짝 못하는 윤석열을 보면 더 한심하죠. 사실은 윤석열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국민들이 자랑할 만한 그러한 청렴성이라든지 그런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벌써 15% 20% 차이 났을 거예요. 저기는 하자투성이인 굉장히 의혹이 많은 또 스캔들이 많은 후보인데도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쪽 그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조원진을 찍으면은 붉은 적폐 청산할 수 있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체제로서 통일할 수 있다. 한미관계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미일 삼국 연대를 통하고 자유우방 블록을 통해서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은 그래 하고 있어요. 조원진이 하면 잘 될 거다. 그런데 새가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원진 찍으면 조원진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의 언론이 문제인데 언론의 그 어떤 이런 프레임 속에다가 딱 갇혀가지고 보수는 안 되고 뭐 아니 보수가 구구가 어디 있습니까? 극좌는 있어도 구구는 없어요. 아니 구구가 그렇게 언론에서 이념으로 딱 갈라서 있어요. 하나는 좌파 언론,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좌파 언론들은 이재명한테 어쨌든 실탄 줬던 자기들도 눈이 있으면 이재명이 감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어차피 이념상 그래 따라가는 거고 오른쪽 언론들은 윤석열, 조중동을 중심으로 윤석열만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 공화당이나 뭐 괜찮은 후보들이 지지율을 많이 얻으면 윤석열이 떨어질까 봐 겁내는 거야. 그런데 자유우파 국민의 60% 가까운 자유우파 국민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선택을 하면은 윤석열이 아니라 조원진을 선택하면 조원진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적폐 청산, 붉은 적폐를 청산 못하고 악법도 못 내고 여야 간에 야합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혼 집정부제로 가는 저는 눈에 보이는데 그런 정권을 원하는 겁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야 된다. 왜?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럼 국회의원이 한 명, 저는 양대 정부의 개혁을 제가 했던 사람, 공무원 연금개혁, 노동개혁을 제가 했던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 3선을 했어요. 윤석열이하고 저하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정말 4시간, 5시간 토론을 하며 보면은 누가 진정한 지도자고 누가 진정한 대한민국을 비전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국민들이 느낄 거 아닙니까? 지뢰 언론에 우리 공화당하고 조원진은 언론의 금기사항이다. 씹지 마라.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공식적인 제3정당인데도 당원수나 책임당원수로 제3정당인데도 여론조사도 안 넣어주잖아요.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를 하다고 봅니까?
언론이 귀를 막고 눈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그 국민들이 듣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없죠.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군요. 하여튼 한국 언론, 정당의 양대 거대 정당의 폐해라는 것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저희들이 하자는 게 이번 정권 교체하자는 거야. 그런데 정치혁명도 하자. 정치혁명은 뭐냐? 지금 윤석열이 옆에 붙어 있는 소위 말하는 그들 말대로 파리떼 권력 지향적 파리떼들 권력계만 향해가는 그 사람들 좀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당도 좀 당당하게 이념 정당이면 이념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이념 정당으로 역할을 하지만은 개혁적인 정책을 통해서 중도 확장을 하는 그게 돼야 되는데 중도 확장한다고 젊은 대표는 도망가가지고 저렇게 애미기고 있고 나이 드신 영감님은 안 들어오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고 그것이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책을 통해서 개혁 정책 변화를 통해서 중도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만 몇 사람 갖다 놓으면 중도 확장이 된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재명도 알라. 그다음에 윤석열도 저러 봐서는 알라같이 보여요. 이준석은 더하고. 제가 정치를 34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선거도 처음 보고 이런 인물들을 가지고 대통령 뽑는 것도 처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거지. 맞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을 후보로 뽑아야 되느냐. 이제는 국민들께서 깨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공화당은 지금까지 건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까지 이제 이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과를 이제 역사적으로 좀 평가를 하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냥 좌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우파 사람들을 모면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러한 역사평가를 통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되고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온 나라의 지금 수치가 뭐냐면은 아니 우파 대통령은 별세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여 국립묘지도 못 묻히게 하고. 그거는 다음에 한번 다룹시다. 네, 다음에 그러니까는 그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조은진 대표님 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 이제 교포들도 또 미국인들도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무슨 일을 하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늘이 도우면은 또 이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여튼 또 수고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예. 요즘은 제가 하는 말이 맞잖아요. 나쁜 놈 선거 뽑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여튼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